스핑크스를 사용해서 파이썬 소스 코드를 도큐멘테이션, 문서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cstring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한 줄로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PHP017 스페시피케이션 문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말 그대로 모듈이나 펑션이나 등등 클래스나 이런 것들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설명 문장을 우리가 docstring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예시가 여기 아래 두 개의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거는 안 좋은 예시가 되겠고 오른쪽 거는 비교적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한 줄짜리 docstring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실체는 이렇게 큰 따옴표 3개로 둘러싸여진 것을 보면 주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펑션 정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면서 이 펑션에 대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 펑션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기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시에서 이 왼쪽 거는 왜 안 좋은 예시로서 되는지 그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왼쪽 거는 비교적 오른쪽 거에 비해서 자연어 문장이라기보다는 수도코드 마냥 이렇게 간결하게 써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깔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끔 될 수도 있겠죠. 오해를 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른쪽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로서 사람이 일상 언어에서 쓰는 자연어로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to X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집중해서 기술을 하되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 값이 어떤 타입인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가 화면 아래에 있는데요.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가 있습니다. 자,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두 개 값의 썸을 구해서 그것을 아마도 리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first statement, 그러니까는 docstring을 한 줄짜리로 기술을 하고자 할 경우 이 아래와 같이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하죠. 너무 많은 정보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변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굳이 다 기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to age values, 이것이 나이를 의미하는 밸류인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냥 그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썸을 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능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기술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리턴 값이 있을 경우에도 그 리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굳이 기술할 필요 없다. 그냥 어떤 타입인지만 명확히 기술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 줄짜리 그 내용으로 우리가 docstring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시를 한번 보자면 complex라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 아래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짜리로 해서 간단하게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공백줄 한 줄이 등장한 후 그 다음에 아규먼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들이죠. 한 줄당 한 개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이제는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이니까 이제는 여러 줄로 기술을 할 때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그 의미까지도 다 기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본값까지도 센스 있게 기술을 해주면 이 코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코드를 짠다고 할 때,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주석을 달면은 이 코드를 읽는 사람들이 많은 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석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짠 코드 어차피 나만 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미래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었는지, 내가 어떤 코드를 짰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제3자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센스 있게 우리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길 때 방금 보았던 그 양식과 조금 다른
예시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스핑크스라는 도구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양식으로 주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거는 함수에 대해서 예시고 오른쪽 거는 클래스에 대한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 왼쪽 함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함수의 이름 get characteristics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의 이름은 사실은 부적절한 예시가 되겠어요. 안 좋은 예시니까 반면교사 삼으시면 되겠고요. 함수의 이름 정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네이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게 네이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집중을 했으면 하는 것은 이 주석을 한 부분에 대한 양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큰 따옴표 3개로 시작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공백줄이 한 줄 등장한 후 각각의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양식이 특이하죠. start HND라는 변수를 예로 들어보자면 start HND 변수에 대해서는 두 줄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파람이라는 걸로 붙여져 있고 두 번째 줄은 type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아랫줄도 그렇고 윗줄도 그렇고 좌우에 콜론이 붙어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건 그냥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각각의 매개 변수 한 개마다 두 줄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때 파람 띄고 변수 이름을 쓰고 나서는 그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술을 하고 만약에 기본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본값까지도 기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아랫줄에 있는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어떤 타입의 객체인지를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꼭 전달값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정보까지도 우리가 옵셔널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표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6줄에 걸쳐서 매개 변수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함수가 리턴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리턴 값에 대해서도 두 줄에 걸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리턴 값에 대한 설명은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오른쪽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객체,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리턴이 되는지까지 명시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네요. R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return 타입을 줄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return 타입, 즉 리턴하는 밸류가 어떤 타입인지를 이곳에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클래스에서 또 스핑크스 도구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예시인데요. 왼쪽에서 봤었던 함수의 경우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이 simple BLE device라는 이 클래스에 대한 이 설명이 잘 보시면 이 매개 변수들에 대한 이 정의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매개 변수는 생성자 함수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들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 매개 변수들에 대한 정보는 생성자 함수의 이 아랫부분에서 등장을 해야지 맞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생성자 함수 밑부분에는 단순히 이건 생성자야 라고 한 줄짜리로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매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클래스 정의가 시작되는 그 바로 아랫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클래스가 결국은 객체로서 우리가 생성을 할 때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를 찾아보게 될 경우 바로 이 클래스 이름부터 먼저 찾아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핑크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결국엔 이 주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다 자동으로 문서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서화가 되었을 때 생성자 함수에 이 주석 내용이 달려있는 것보다는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정보가 있어야 사실은 더 가독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매개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클래스 이름 바로 아랫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좋은 네이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코드 레벨로서 결과물을 만약 설명할 경우가 생겼다. 혹은 코드를 도큐멘테이션, 문서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도큐멘테이션을 하는 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코드를 볼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함수나 변수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할 때에도 그 네이밍을 센스 있게 하게 되면 그 코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밍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PEP8의 네이밍 컨벤션스라는 문서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아랫부분과 같습니다. 무조건 알파벳 소문자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숫자나 특수문자들은 그 이름에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언더바 문자는 넣으셔도 됩니다. 그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수문자나 숫자들은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변수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이 예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소문자로 시작을 하기는 하되 특히 명사로 시작을 하십시오. 유저, 명사죠. 명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동사나 명사들과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대문자를 통해서 그들 간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유저 age, 명사, 유저, 명사죠. 두 개가 다 명사인데 이제 그 부분을 age 단어의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줌으로써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문을 쓸 때 사용하는 그 변수들이 있죠. 그런 변수들을 반복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그 반복자들의 경우에는 길이 1개 내지 2개짜리의 임시 변수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문자 i나 x나 j 등과 같은 그런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함수명을 지을 때에는 이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소문자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동사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세요. 함수, 말 그대로 이것은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후에는 명사나 동사를 이어 붙여서 조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그들 간의 구분을 대소문자로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언더바로서 구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generate, 언더바, user, 언더바, profile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지으셔야 합니다. 클래스나 모듈명을 우리가 지을 때에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함수명이랑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명사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명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클래스,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념이나 엔티티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명사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만 제외한다면 함수명이나 클래스, 모듈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언더바를 통해서 그들 사이사이를 구분해주고 다 소문자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핑크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먼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배쉬쉘에서 우리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서 이 설치하는 명령어, 설치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스핑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핑크스를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적용을 해서 docs라는 의미의 서브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이 스핑크스 도구를 사용을 할 때에는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이 예시의 경우에는 달러 표시 왼쪽에 나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말 그대로 literally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문서화하고 싶은 어떤 코드가 있고 그 코드가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있다면 그 특정 디렉토리를 지금부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나 자신도 내가 문서화하고 싶은 어떤 코드가 있다면 그곳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그 위치에 메타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자면 ls 명령어를 통해서 우분투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ls 명령어를 사용하니까
해당하는 프로젝트 안에 adam.py라는 한 개의 파이썬 파일, 즉 adam이라는 모듈 한 개가 존재하고 있네요. 즉 지금 이 예시로 들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는 파이썬 파일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 상에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상에서 앞서 얘기했던 이 명령어를 실행을 했고요. 그럼 이런 메시지들이 뜨게 되고 이런 파일들이 메타데이터로서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ls 명령어를 다시 한번 쳐보면 docs라는 이름의 서브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ocs 서브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그럼 들어가 봅시다. cd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위치가 변했죠. 프로젝트 안에 docs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표시가 되겠고요. lx 명령어를 사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값들을 쭉 확인을 해보니 디렉토리들도 있고 파일들도 있고 꽤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녀석은 conf.py라는 녀석이 되겠고요. 이 녀석을 지금부터 편집을 해야 하는데 이 영상의 경우에는 vi 에디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에디터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conf.py 파일을 우리는 편집을 해야 하는데요. 대략 20번째 줄 근처 부분을 가시면 이 세 줄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세 줄이 처음에는 주석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주석이라는 것은 이 샵 문자가 맨 앞에 존재를 할 것인데 그것들을 다 지워서 주석을 해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sys.path.insert라는 이 줄에 대해서는 이 문자열 부분에 앞서 우리가 문서화하려고 했었던 그 프로젝트 경로를 이곳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파일, conf.py 파일 내에서 이 언어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서화할 때 사용할 언어를 처음에는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말로 바꿔서 KO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서화, 도큐멘테이션을 할 준비가 끝났는데요. 스핑크스를 사용해서 문서화를 한 그 결과물의 형태를 HTML 문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방금 우리가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던 docs 서브 디렉토리에서 make html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할 때 현재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요. 그럼 오른쪽 화면과 같이 메시지가 줄줄줄 뜰 것이고요. 맨 아래에 build finished 라고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make html이 실패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가상환경으로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상환경이 아닌 쉘에서의 파이썬을 또 내부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긴 실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이 해결이 가능하니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우선 where is 명령어를 사용해서 sphinx build라는 파일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라고 우리가 알아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로에 스핑크스 빌드가 있었구나 라고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명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make html 명령어의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매개 변수를 주시면 됩니다. 스핑크스 빌드는 다운표 하시고 이 아래에 파이썬 3 띄고 방금 우리가 알아냈던 이 경로명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에러가 나는 상황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docs 디렉토리의 안에 언더바 build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HTML 문서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cd 명령어를 통해서 언더바 build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ls 명령어를 실행을 하니까 doctrees란 html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html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cd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ls 명령어를 실행을 했더니 이 안에 HTML 파일들이 잔뜩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문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면 파일 전송하는 FTP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을 하시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금 생성되었던 그 docs 서버 디렉토리를 통째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index.html이라고 생성된 이 녀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는 이쁘게
작성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 모듈이라는 녀석이 보이고 있죠. 그 아담 모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아담이라는 그 파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아담.py가 있었는데 그 아담.py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서 문서화가 자동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내용을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클릭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아담 모듈에 대해서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 설명이 잠깐 나와 있고, 그리고 함수들에 대해서도 외계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반환 형식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이 아담.py 모듈을 우리가 작성을 할 당시에 주석을 남길 때 잘 스핑크스 양식에 맞게 잘 작성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코드 도큐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소스 부분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 해당하는 이 함수가 소스 코드 상에서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까지 해서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큐멘테이션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해당하는 키워드가 어디에 등장했는지 결과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 도구는 파이썬 코드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도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도구는 테마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어드밴스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을 해보면 더욱 쏠쏠하게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